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요.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있어서는 인내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와 표현이 달라진 건 없는데요.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내년에도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중교통으로 쓴 카드값, 또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값을 분류하는데 카드사들도 헷갈렸습니다. 세법이 복잡해도 많이 복잡하다는 증거죠. 서민증세 논란에 또 오류 발생 가능성까지. 내년에도 우리는 모두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파장 때문에 개혁 의지에 인내심을 좀 더 발휘할 모양입니다. 18개월을 끌어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 하루아침에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 건보료까지 더 물렸다가는 여론의 압박이 더 극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건데요. 4대 개혁의 칼은 뽑았는데 무도 못 자르는 셈이 됐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인내심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들어보셨나요?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것,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과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조사나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팔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담통법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라든지 과다 판매 장려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급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비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무엇인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시행을 무기한 연기를 했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정산 후폭풍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부에서 이 개편안을 기획단을 이끌었던 단장님을 연결을 해서 복지부가 왜 철회를 했는지 그 배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 확정치가 발표가 됐죠. 예, 이 잠정치는 월 초에 이제 한번 공개가 됐었고요. 네. 오늘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2,90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잠정치보다는 조금 이제 좀 늘어난 액수고 작년 3분기하고 비교하면은 뭐 30%가량이 증가했습니다만 전분기하고 비교하면 그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한 36%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액도 52조 7,300억 원. 3분기 전분기 비로는 11% 늘었지만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또 11% 감소한 그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요, 연간 매출액은 206조 원에서 200조 원은 넘겼고요. 영업이익은 25조 원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모바일 부분, 네. 스마트폰 부분이 좀 부진하다라는 건 계속 알려졌던 건데 지금 4분기 실적만 봐도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 낸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이고요. 대신 반도체가 2조 7천을 했으니까 반도체하고 모바일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네요. 다시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모습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애플 실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애플이 지금 4분기에 180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굉장히 지금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 대화면은 아이폰이
예,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샤오미까지 제치고 1위에 올라서고 삼성전자는 3위로 떨어지고 지금 어쩌면은 그동안 전체 판매 대수로 보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는데 네. 어쩌면 지금 거의 대동소이한 수치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1분기에 다시 뒤집혀서 애플이 1위로 올라서는 것 아니냐. 전체 판매량에서도 예. 지금 그런 또 걱정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3분기에 네. 비해서는 조금 반등을 하니까 바닥을 네. 쳤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크리스마스 네. 또 뭐 추수감사절 연말 해가지고 1년의 가장 큰 대목이었죠. 이제 그런 요인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1분기, 2분기가 아마 최대 분수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상반기 한 3, 4월쯤에 이제 신제품을 내놓게 되고 애플은 항상 10월경에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아마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S 뭐 6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새 제품을 내놓을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확보할지 네. 예, 아니면은 이 애플의 추격을 결국 허용해서 다시 애플한테 뒤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될지 아무튼 올 1분기 내지는 좀 넓게 보면 상반기가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승부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모바일 부분이겠죠. 완전히 새로운 거는 그렇죠. 내놓기 어렵고요. 예, 맞습니다. 예. 반도체는 지금 뭐 꾸준한 실적을 내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 관건은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역시 이 스마트폰, 모바일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다시 그 회복의 분수령을 네. 고지를 점령하느냐가 제일 관건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새 업무 계획을 바꿨는데 뭐 여러 네. 가지 그 주택 대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온 것 같고 그렇네요. 네,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 금액이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단기 대출 그러니까 장기 대출이 아니라 이자만 갚고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그래서 그냥 계속 연장만 해나가는 이 일시상환식 대출이 많다라는 것, 그다음에 금리 리스크가 큰 변동금리 대출이 많다는 건데요. 이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 20년 만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상품을 3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이렇게 오늘 금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출금을 20년 내내 대출금하고 이자를 꼬박꼬박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70% 정도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30% 정도는 만기에 이제 한꺼번에 갖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자율이 연 2.8에서 2.9 정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고정금리 대출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거죠. 네. 지금 보통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그 잔액 평균 금리가 3.5%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2.8, 2.9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나오게 된다면 20년 만기로 상당한 정도로 그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아니 2억 원을 지금 구조로 받으면 대출금만 20년 동안 이자만 한 1억 4천이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런 대출 형태로 가게 되면 이자 부담이 6천만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은행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 대신 이제 리스크를 분산을 하고 은행은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조달 금리가 좀 싸니까요. 예. 그렇게 그다음에 이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형태가 되니까 뭐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글쎄 이제 뭐 일반 은행들의 그 상업용 대출보다는 아마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대출금 이런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학생 청년층 대상의 생활자금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 햇살론이라는 것도 도입이 돼가지고 네. 생활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5 대학생들한테 6.5% 금리가 나간다고 그러네요. 근데 너무 이걸 높네요. 네,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4 내지 5% 정도로 낮추고 또 거치 기간도 1년인데 뭐 군복무 기간 이런 거 감안해서 4+2년 정도로 해주고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하는 이런 상품도 지금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이제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아가지고 연금을 보통 요즘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엔 60세 정도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80세부터 받게 되는 그런 고령연금, 고령거치연금이라는 거를 새롭게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55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고 생활 능력이 있을 때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한 25년 정도 거치 기간을 두는 거죠. 그 사이에는 쓰질 않는 네. 겁니다. 80세가 넘어서 연금을 받는. 물론 그 전에 돌아가시게 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일시금으로 다시 돌려받게 되겠지만, 고령이 돼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선택폭은 상당히 넓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체국을 조금 재활용하는 방법, 이 오래된 우체국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얘기가 되고 있군요. 네, 이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우체국을 좀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을 해보겠다. 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론된 우체국이 마포 우체국, 영동 우체국, 여의도 우체국, 구의동 우체국. 네. 다 이 대형 우체국들인데, 여기 2020년까지 지상 9층 내지는 23층 규모의 건물로 이제 지어가지고 여기를 임대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수익적인 용도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 명동에 있는 중앙 우체국 같은 경우는 개축을 했죠. 포스트 타워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초호화 고층 건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렇게 대단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그 오래된 그 건물들, 오래된 우체국 청사들을 자체 자금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민간 자본을 들여가지고 직접 이걸 또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도 네. 가지고 있고요. 또 1층에 다른 우체국들도 1층에 여유 공간을 뭐 커피숍으로 임대한다라든가 이런 계획도 지금 추진한다고 내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1951.02 마이너스 10.56포인트, 코스닥은 593.12포인트 마이너스 1.2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종합주가지수 1950대에 턱걸이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400억대 매도를 보여준 반면에 기관이 1,200억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기관이 계속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해서 8억 정도 매수 전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도 한 200억대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적인 가장 큰 특징은 연기금이 연이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3천억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장이 내린 것은 뉴욕 시장에서도 보니까 이 FOMC 결과를 놓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고 유가도 좀 영향을 미치고 그랬는데 우리 증시에도 이런 게 변수가 됐나요? 사실 FOMC 그 성명서 내용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변함은 없었죠. 네, 단기간 내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사실 좀 희박한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뉴욕 시장의 약세, 특히 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주도를 했고요.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달러 강세에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에너지 재고량도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하락하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 좀 상승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차익 매물들이 나왔는데요. 거래소 시장의 특징을 본다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폭이 컸고 상대적으로 반등 탄력이 강했던 뭐 화학업종이라든지 정유업종, 조선업종, 뭐 건설업종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정유도 뭐 일부, 화학도 일부 최근에 좀 시장을 리딩했던 대형주 몇 개만 뺀다라면은 그래도 상당히 견조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뭐 GS건설은 뭐 어제까지 워낙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 많이 출렁거렸습니다만은 오늘 하락폭도 뭐 1% 조금 넘는 수준에서 제한적이었고 삼성물산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낙폭과대 민감주들 특히 이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세에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항공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유가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빠진 데는 또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많이 컸고요. 하이닉스의 역할도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이미 발표가 한번 됐었고요. 그게 확정된 것일 뿐인데 우려를 좀 많이 하는 걸까요?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뭐부터 시작해서 계속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시장 실적에서 보시면 애플이 실적이 애플.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나니까 가차없이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것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내야지만 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많이 내놓으면서 IT 관련 섹터 쪽에 좀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현대차, 뭐 기아차 등이 좀 선전을 해주는 모습이 그나마 좀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게 그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계속 순환매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갈까요? 지금 지수가 네. 1950대로 올라온 것도 사실 최근에 상당히 좀 어렵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스권에 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는 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합니다. 많이 빠지면 사고요. 네. 많이 오르면 팔고 상당히 간단한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많이 어렵죠. 네. 왜냐하면 올라가다 보면 더 갈 것 같고 그렇죠. 빠지다 보면 더 빠질 것 같기 때문에 바닥에서 손절하고 고점 네. 돌파해서 매도해야 될 때 다시 사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지금 흐름을 보면 낙폭 과대주 거래소에서는 낙폭 과대주 위주로 순환매로 접근하시면 되시고요. 코스닥은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테마주들은 어느 정도 조금 순환매 흐름이 알겠습니다. 나면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그동안 못 오른 뭐 엔터 섹터라든지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 쪽을 네.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퀴트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비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네 번 데워잡고 거꾸로 데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 시행이 됐죠. 이번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률안이라는 게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동통신 서비스, 휴대폰 유통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제조사 대리점이라든지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사곤 했는데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휴대폰을 가전제품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서 단통법을 무력화하는 법이라고도 하고요. 소비자에게 좋은 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과연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침에 잠 푹 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운동도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성적보다 제 꿈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꿈의 씨앗이 희망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 캠페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백화점 주차장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고객님 좌회전하세요. 감동 출차. 백화점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하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4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시급은 얼마 정도인지? 또 시급은 너무
최저임금으로만 받다 보니까 그거는 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혹시 이 직업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좀 많이 주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도 한 더 10만 원 이상은 나지 않나 그래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번 돈은 어디다 쓸 예정이세요? 제가 이제 호르몬이를 좀 모시고 계셔가지고요. 주로 이제 생활비 위주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주변의 동료들, 한 20대 청년들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번 돈은 주로 어디다 이렇게 쓰고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생활비라든가 가정편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학원비라든가 학교 등록비, 뭐 대학교라든가 등록비라든가 이런 걸 좀 보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좀 계십니다. 모 백화점의 한 모녀 사건으로 좀 떠들썩했는데 같은 직업이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뉴스를 이제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대충 봤습니다. 실제로 좀 까다로운 손님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까다로운 손님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이제 봤습니다. 이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지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또 오래 또 서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저희 통제에 안 따라 주실 때 그럴 때 좀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하면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막말을 한다던가 반말을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란입니다. 네, 다음 달 초에 발의를 앞두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 법안을 놓고 휴대폰 유통업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유통구조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비롯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학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 부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단말기 완전 지급제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단말기 완전 작업제라는 거는 이제 현행 그 법에서 그 이동통신 그 서비스하고 그 단말기하고 구매하는 그 형태를 분리시키자라는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 그 기기를 파는 것은 기기를 파는 것대로 하고 서비스를 사는 것은 서비스를 사는 것대로 따로따로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단말기 완전 지급제가 나오게 된 이유 뭘까요? 글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단통법이라는 제도가 실행이 돼서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전 제도 단통법이 실행되기 전이라든지 지금 실행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형태들이 아마 제도적으로 만족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아서 네. 또 다른 또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단통법이 시행이 됐어도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 거품은 여전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뭐 100%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이제 그 일부가 좀 그러니까 실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부는 그 형태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또 그 해당이 돼서 지금 인하 효과가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약간 중간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적인 단계. 예. 네. 그러면은 부회장님은 이 완전 자급제가 도입이 되면은 네. 단통법과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서 시장의 어떤 유통 질서가 바로 잡힐 걸로 기대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우려를 하시나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요? 왜 우려하시죠? 어쨌든 지금 그 자급제 실시라는 건 단통법 폐지와 좀 같이 맞물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떠나서 그 자급제라는 것은 여지껏 지금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좀 여지껏 쭉 해왔던 제도를 네. 한순간에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 어쨌든 유통업의 형태라든지 지금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그 직원들 그다음에 소비자들까지 지금 전체적인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통법 폐지와 물려 있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 자급제 발의를 하면서 지금 단통법에 대한 폐지론이 지금 계속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맞물리게 되는 것도 우려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통 질서를 완전히 바꿀 걸로 보신다고 하신 게 지금 네. 다른 데서도 이 완전 자급제가 유통 파괴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유통을 해왔길래 이렇게 나누면은 다 흔들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큰 틀로 보게 되면은 네. 그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단말기가 나고 있는 제조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자 밑에 대리점이 있고 또 단말기 판매하는 판매점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자급제 그 내용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제조사와 사업자와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를 할 수가 없고 그 판매점만 그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가전 같은 거 사는 그런 판매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요. 네. 그 저희 대리점에서도 똑같이 그 단말기를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네. 그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판매만 하는 판매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거. 단말기를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단말기 판매만 하는 데서만 네. 단말기를 구매하고 기존에 저희 그 서비스를 하면서 판매를 했던 대리점들까지도 이제 판매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리점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 그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 어떤 수익을 낸다든지 지금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그 서비스 상품을 파는 곳들도 결국은 휴대폰 팔아가지고 남기는 이문이 좀 더 많았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지만은 한꺼번에 이 제도를 흔들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막 이런 그 속담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럴 가능성도 엿보이는 거죠. 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그 이동통신 이쪽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틀이 흔들리게 돼서 잘못하게 되면은 그 아까 판매점조차도 그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대리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대리점의 감소가 옴으로써 그 서비스를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생계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파셨던 통신 서비스하고 단말기를 같이 파셨던 유통하셨던 분이야 타격이 클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자급제하면은 가격이 낮아져서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의도로 이제 그 자급제 논의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제 뭐 그 어떤 형태들이 좀 많이 토론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금 결과를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모든 것에 접근하는 거는 지금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의 목적을 두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조차도 과연 그 자급제가 됨으로써 과연 소비자 그 가계통신비의 절감이 있을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네.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은 우리가 사는 가격 자체는 낮아질 수가 있는데 네.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갖고 제조사라든지 그 사업자들이 어떤 그런 지금 의도와 맞게끔 네. 전체 지금 어떤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그게 통합이 돼서 나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가계통신 절감이 되는데요. 지금 단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무조건 비싸게 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급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하는 대로 간다라는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네. 지금 장담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통시장은 어떻길래 이렇게 법을 다 믿을 수가 없죠? 이 법이 나오고 법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이거 안 지킬 거다라는 게 거의 전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꼭 법을 안 지킨다기보다는요. 예. 어쨌든 제조사나 사업자나 전부 다 어쨌든 그 이익을 창출을 해야지만 그 소비자한테도 다시 돌아가고 이런 관점인데요. 네. 지금 어쨌든 그 계속 지금 소비자의 혼란만 단톡법 시행한 지도 지금 4개월 됐는데 다시 바로 지금 자급제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실제 네. 그것들이 돌아가는 효과라는 것들을 검증하기도 전에 지금 무조건 어떤 다른 대안을 내놓는 거는 좀 시기상도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헷갈릴 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판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면 되는 거고, 네. 특히나 이제 그 대형 이 가전 같은 것들을 파는 매장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 뭐 이를테면은 중국의 샤오미폰 굉장히 싸잖아요. 네. 그런 것들 가져와서 팔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 가서 사면 되고 네.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저희 나라도 이제 샤오미폰이 좀 일부는 아직 크게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일부는 들어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성공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지금 가장 또 통신사에서 우려하는 거는 너무 지금 그런 저가폰하고 이제 연관을 짓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 소비자의 니즈를 완전히 좀 약간 배제를 하고 좀 보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소비자의 니즈는 사실 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좀 엇박자 날 수도 있는데 예. 좋은 휴대폰을 좀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게 소비자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싼 폰을, 그러니까 기능도 낮은 폰을 싸게 사는 것보다는 네, 좀 그렇죠. 좋은 폰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니즈라는 그게 거죠. 지금 최대의 니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통법도 그렇고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그렇고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러니까 1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비자가 제1의 혜택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통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 계속 그런 그 법의 장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법이 이 법이 나왔다 저 법이 나왔다 지금 계속 말들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그 모든 지금 어떤 법이 누구를 위한 게 소비자를 위한 법이 돼야 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발의는 일단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 뭐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통신시장이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대학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그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게 환율 전쟁인 것 같아요. 네네. 끝났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다시 나오고 그러는데 예. 특히나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기로 했잖아요. 네네. 기름을 부었죠. 네. 그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지니까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서 4조 달러의 돈을 풀었거든요. 네. 이것이 환율 전쟁의 시작이었는데요.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2013년부터 엔화를 무제한 푸는 아베나믹스 정책을 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세계 환율 전쟁이 본격화했는데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유럽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럽 중앙은행은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반 동안 1조 1,400억 유로의 돈을 풀기로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1년 그 GDP와 거의 맞먹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름을 붓는 것이 되어서 세계 환율 전쟁에 지금 불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벌써 노르웨이, 카나다,
덴마크,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또 인도, 터키, 파키스탄 같은 신흥국도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또 그저께는 싱가포르가 깜짝 환율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같은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상황 보면은 건드리면 쏜다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이 돈을 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환율 전쟁이 근린 궁핍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린 궁핍화라는 말은 영어의 베가, 다이, 네이버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환율 떨어뜨려서 이웃 국가들 수출 못하게 하고 대신 자기네 국가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전략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전쟁이 몇 년만 더 계속되면 벌써 환율 전쟁이 10년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세계 경제는 이제 만신창이가 되면서 강한 자만 살아남고 나머지 국가들은 패자가 되는 이제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서운 전쟁이 보이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란 결국은 발권력이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미국 그러면 같은 나라. 선진국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정말 근린 궁핍화, 우리 같이 주변부에 있는 나라들은 가난해져서 배를 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금리 전쟁, 환율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배경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배경은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힘 있는 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약육강식의 논리거든요. 문제는 이 신자유주의에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공격하는 무기로 금융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첨단 금융 지식과 금융 기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 금융시장을 공략을 해서 이익을 보는 돈 전쟁을 벌여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 세계 경제가 투기 거품에 들떴는데요. 결국 2008년 그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밀어닥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먼저 돈을 풀어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살아나자 해서 지금 각국이 돈 푸는 경쟁을 하면서 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걱정인데 그러면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는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서히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고 네. 금리도 뭐 지금 당분간은 안 오르겠지만은 하반기 이후에는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경제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또 이런 거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회복되려다가 또 꺾이거나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은 이미 수도꼭지를 미국은 잠궜습니다. 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을 지난 10월에 중단을 했는데요. 환율 전쟁에 일단은 승자입니다. 미국은. 네. 이제 금리 위기가 터지니까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고 무조건 이제 돈을 풀었는데 미국 경제가 그래서 금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마의 6%도 깨고 5.6%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미국 경제는 살아났는데 대신 미국의 위기가 다른 나라에 수출됐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유럽 경제가 비틀거리고 중국 경제가 기력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앞으로 이렇게 환율 전쟁이 계속되면은 일단 금리 인상하는 것을 계속 늦추면서 경기를 계속 살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승자 입장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중국인데요. 네. 중국도 일단 금리를 내리면서 환율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환율 전쟁이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제조업에 관해서 세계 공장의 위치를 이미 확보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돈을 많이 풀어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 물건을 오히려 많이 수입해서 중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침체는 겪겠지만은 또 수출에 어떤 타격을 좀 받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의 승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아베노믹스가 뚜렷한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원래 일본도 제조업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정책으로 나가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회생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대신 유럽은 이 경제가 너무 지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밑빠진 덕에 물붓기로서 상당 기간 이제 고통을 겪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채권을 사들이면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은
이게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은행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은행에 머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창업이나 투자 이런 네. 데로 돈이 흘러야 되는데 네. 흘리지 않고 계속 이제 그것이 이제 부동자금화되면서 뭐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해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진단이 되면은 양적 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럽은요? 양적 완화라는 것이 소위 예. 말해서 마중물 정책이라는 것인데 돈을 네. 풀면은 네. 이제 펌프가 물을 퍼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펌프 자체가 고장나 버리는 경제거든요, 유럽은. 그러니까 돈만 푸는 거 이것만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조 계획을 하느냐, 계속 체질을 개선하느냐, 그리고 이제 경쟁력을 높이느냐, 펌프부터 고치는 그런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네. 양적 완화를 주체해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푸니까 네. 유럽 경제도 더 불안해지고 이제 세계 경제도 더 불안해지는 거죠. 아, 근데 정말 뭐 딴 나라 얘기할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걱정이에요. 예. 예, 어떻게 이걸 영향을 받게 될까요? 수출 시장이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2.5% 정도 되는데 그 비중이 중국과 미국에 의해서 세 번째입니다. 근데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 상품이 이제 대유럽 수출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의 엔저와 유럽의 저유로의 틈바구니에서 양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 이렇게 이제 돈을 막 푸니까 일본도 자극을 받아서 그래, 우린 더 푼다 해서 아마 엔화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로화, 엔화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출이 이제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 우리나라 수출 어떤 이 추세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원화로 표시하면 603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전년 대비해서 1.5% 감소했습니다. 우리 경제 수출 잘 나갈 때는 20% 이상 매년 증가했었는데 지금 감소세를 들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태에서 환율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경제로서는 상당한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푸는 거요. 돈이 많아지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플레이션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예. 문제는 그 돈을 풀었을 때 그 네. 돈이 이제 기업이나 소비자한테 흘러 들어가서 이제 투자나 소비가 일어나야 이제 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데 돈을 풀어도 그게 돌지를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부유층들이 그걸 가지고 투기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가 상승, 지금 디플레이션의 이제 우려가 상당히 크고 유럽은 이제 그 타격이 큰데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그런 물가 상승은 좋은 것이거든요. 네. 근데 돈을 풀어봤자 지금 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는 아직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요, 미국 달러화는 지금 계속 절상 추세거든요. 네. 그 얘기 이제 달러화 대비 원화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수출을 빨리 늘리는 전략을 펴야죠. 그리고 이제 유로화가 떨어지고 이제 엔화도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른 나라보다 야, 한국 경제는 그래도 낫다, 이런 어떤 인식만 주면은 외국 자본이 오히려 대거 몰려 들어와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을 살리고 기업 투자나 소비자들의 소비 이런 어떤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만 위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산업 정책입니다. 제가 보면은 기술 개발하고 신산업 발굴해서 이제 성장 동력 창출하고 세계 최고의 신상품을 세계 시장에 내놔라. 그럼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해도 물건 사가니까 그러면 돈은 더 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는 환율 전쟁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에 우리가 좀 치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금융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정말 산업적 정책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서 네.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워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교수님도 어떻게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예. 잘 된다 소문만 나면 되거든요. 네. 기업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오늘도 청취자분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시행을 무기한 연기를 했죠. 1년 반 동안 준비하다가 갑자기 철회를 하면서 허탈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개편안 무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은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